네, 안녕하세요. 에듀윌 물류관리사 국제물류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김필주 관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3년 27회 물류관리사의 이 국제물류론 기출 해설 특강을 진행할 건데요. 이 27회 국제물류론은 상당히 난이도가 보통 한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그리고 또 너무 쉽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난이도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수업 시간에 기본 이론에서 우리가 강조했던 내용들 그리고 출제 비중이 높아서 우리가 핵심만 알려드렸던 그 내용들을 만약에 잘 공부하셨다면 사실상 이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득점을 좀 받으신 걸로 제가 아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또 자세하게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 배웠던 내용들, 개념들까지 다 정리하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81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국제물류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국제물류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 어떤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자, 1번 정보의 비대칭성을 강화해서 생산자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 자, 현대사회의 국제물류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취득할 수가 있죠. 왜냐? 인터넷이 있는 이런 5G LTE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우리가 축소시킬 수 있지 이 비대칭성을 강화한다는 건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옳지 않은 거니까요. 자, 2번도 하나씩 볼게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운송, 이 국제물류는 운송 그리고 보관과 하역이 이루어지죠. 자, 그렇다면 국제 물류를 할 때 우리가 물품을 반드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을 함으로써 다양한 대량의 물품을 보관을 하고 소비자가 요구할 때 적시에 공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보관의 기능 때문에 우리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수급 불일치, 즉 공급과 수요의 이 물량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창고에 많이 보관해 놓으면 우리가 소비자의 수요가 상당히 많아졌으면 보관하던 물품을 많이 보내면 되겠죠. 자, 이러한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이런 기능이 바로 보관 기능입니다. 자, 3번 생산 물품과 소비 물품의 품질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자, 뭐예요? 이것도 반드시 보관이라는 물품을 원래 성질 그대로 그러한 품질 그대로 보관하는 기능 때문에 이 생산된 물품과 그 다음에 소비된 물품 이 동시에 기능이 품질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4번 재화의 생산 시점과 소비 시점의 불일치를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자, 이거는 이 국제물류의 운송이라는 역할 때문에 생긴 운송 기능이죠. 즉 우리가 생산 시점과 소비 시점에 이러한 불일치를 어떻게 조정하냐? 신속하게 운송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일치를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5번 생산지와 소비지의 장소적, 거리적 격차를 단축시키는 기능을 한다. 자, 장소적 격차를 해소한다. 이거는 어떤 거예요? 화물 운송론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이 배웠죠. 바로 운송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즉 A와 B라는 멀리 떨어진 이 생산지와 소비지의 차이를 어떻게 운송이라는 이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운송함으로써 멀리 있는 장소적인 격차를 해소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관은 어떤 강한 특징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특징, 바로 시간적 격차를 해소해 주는 아주 강력한 기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급 불일치를 하는 거, 이러한 품질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거, 이거는 우리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격차를 해소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만약에 보기에 지문이 나오면 맞는 내용입니다. 왜? 보관 기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국제물류라는 거는 물류를 우리가 국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 물류가 그냥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물류 앞에 국제라는 게 붙었죠. 자, 그러면 이 물류의 기본적인 특성들도 있는 겁니다. 자, 물류의 기본적인 특성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송도 하는 거고 보관도 하는 거고 하역도 하는 거고 또 중간에 정보 기능도 있을 거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겠죠. 자, 이러한 기능들, 물류의 기본적인 기능들이 국제 물류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2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제 물류의 동향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국제물류의 동향 이런 문제는 꼭 출제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국제물류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막 달달 암기하면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어떻게 푸는 거예요? 바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상식을 어떻게 알아요? 자, 상식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현재 국제 물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러한 상식적인 수준을 내용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서 푸는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운송 거점으로서 허브 항만이 지역경제 협력의 거점으로 다각화되고 있다. 자, 우리 국제 물류 어떤 시스템을 쓴다 그랬죠?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을 쓴다 그랬죠? 우리가 물류를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보낼 때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허브 창고를 보내서 여기서 다양한 물품들을 받고 각각 목적지로 재분류해서 각각 다른 목적지로 보내는 이런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을 이용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국제 물류는 이런 허브 앤 스포크가 지금 이용돼 왔는데 당연히 더 복잡하고 더 고도화됐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허브라는 이 터미널이 있는 허브 항만이 지역경제 협력의 거점으로 당연히 다각화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 2번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온라인 정보망과 오프라인 물류망 간의 동조화가 강화되고 있다. 자, 당연한 거죠. 우리 전자상거래 발전했죠. 자,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도 누구나 쉽게 아마존이나 뭐 타오바오 이런 데서 물품을 해외에서 사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온라인 정보망과 오프라인 물류망이 동조화가 강화되고 있다. 당연한 거겠죠. 왜? 우리가 물품을 사면 이 물품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동조화가 강화되고 있다. 우리 현대 사회는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5G, LTE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자, 3번 재화의 소비 이후 재사용 및 폐기까지 환경 유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환경 물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자, 환경 물류 우리가 녹색 물류 그다음에 친환경 물류로 수업 시간에 배우고 있죠. 자, 우리가 시험을 본 이 시점 아주 무더운 여름입니다. 자, 상당히 고온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엔 환경 오염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물류도 어떻게 하면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에 친환경적으로 할지 이러한 물류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게 바로 녹색 물류, 친환경 물류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재화 소비 이후에 재사용 그리고 폐기. 자, 이거는 여러분들 물류 관리론 시간에서도 배웠을 거예요. 어떤 거예요? 바로 역물류죠, 역물류. 자, 역물류까지 당연히 환경 유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환경 물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맞는 내용이겠죠. 자, 4번 국제 물류의 기능 변화에 따라서 공급사슬 전체를 관리하는 제3자 물류 업체들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자, 우리가 기존에는 이 상사라든지 모든 회사가 직접 자기가 물품을 생산하면 물류를 진행했었죠. 자, 이거를 우리는 자가 물류라고 했어요. 직접 물품을 생산하고 내가 소비자까지 갖다 주는 자가 물류를 진행했었는데 이 기업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자가 물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물류 부분만 똑 떼내서 위탁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그랬죠. 왜? 이 기업이 만드는 이 제품을 좀 더 고도화하고 잘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물류는 물류 전문 업체에게 그냥 위탁을 맡겨버리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물류는 신경 안 쓰면 되잖아요. 자, 이런 물류를 위탁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3자 물류. 자, 3자 물류에서 우리가 다양한 IT 서비스 요소, 그 다음에 컨설팅을 더하는 것이 4자 물류였죠. 자, 이런 3자 물류, 4자 물류 업체들의 역할이 당연히 현대사회에서는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5번 국제 물류 기업은 항만이나 공항의 공용 터미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체선, 체화를 감소시키고 있다. 자, 체선이 뭐예요? 선이 우리가 선박할 때 그 배예요, 배. 그리고 화는 화물할 때 그 화예요. 즉, 체는 우리가 교통체증할 때 이렇게 막히는 걸 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배가 항구에 도착했는데 너무 복잡하고 배가 너무 많아서 배가 빨리빨리 이 물품을 내리고 싣고 이런 거를 못하는 게 체선이라고 하고요. 화물도 빨리빨리 들어왔으면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지체되는 걸 체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국제 물류 기업은 항만이나 공항의 공용 터미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 물류는 지금 점점 더 발달하고 상당히 교역량이 많아지고 있죠. 자, 그러면 물류 기업이 많아진다는 것은 당연히 물류 화물도 많아지고 그만큼 운송해야 되는 화물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물동량이 많아지면서 한 항구에 물동량이 들어온 게 많아지면
당연히 배도 많이 들어올 거고 화물도 많이 들어오면서 적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선과 체화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증대시키는 겁니다. 왜? 상당히 많아지고 물동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죠. 자, 다음 83번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1944년에 결의된 시카고 컨퍼런스를 기초로 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이카오, 자, 이카오, 시카고 발음이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카오, 이카오, 시카고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카오에서 중요한 건 반드시 시카고가 들어간다. 자, 말씀드렸었죠.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회원국의 항공사 대표들이 참석하는 국제연합 산하의 전문 기관이다. 자, 유엔 산하의 항공 전문 기구는 맞는데 이 이카오가 정부 간 국제 협력 기구지 항공사 대표들이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 2번이죠. 자, 3번 국제항공법 회의에서 초안한 국제항공법을 의결한다. 맞고요. 4번에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확보, 항공시설, 기술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당연히 맞죠. 5번 항공기 사고 조사, 방지, 국제항공 운송의 간편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다음 84번 항공화물 운송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대부분 야간에 운송이 집중된다. 맞죠? 우리가 항공화물은 보통 이 여객, 즉 사람이 많이 없을 때 많이 운송이 됩니다. 자, 2번 신속성을 바탕으로 정시 서비스가 가능하다. 자, 맞죠? 우리가 항공 운송의 대표적인 특징 상당히 빠른 신속성이 있다. 그리고 정시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내용이겠죠. 자, 3번 여객에 비해서 계절에 따른 운송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 아니죠. 자, 우리가 화물은 계절에 따른 수요 탄력성이 적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운송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날씨가 추워진다고 해서 뭐 운송 수요가 줄어든다라든지 날씨가 덥다라고 해서 운송 수요가 많아진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로 탄력성입니다. 계절에 따른 탄력성. 자, 그런데 우리가 물품을 운송을 보낼 때 뭐 날씨가 따뜻하니까 화주가 우리 좀 물동량을 늘려볼까? 막 이러진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물동량과 이 계절에 따른 운송 수요의 탄력성. 자, 이것은 상당히 여객에 비해서는 작다라는 게 이 화물 운송의 특징입니다. 자, 4번 화물 추적, 특수 화물의 안정성, 보험이나 클레임에 대한 서비스가 우수하다. 맞죠? 항공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잘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5번 적하를 위하여 숙련된 지상 작업이 필요하다. 자, 우리가 비행기에다가 물품을 싣고 내릴 때 상당히 많은 지상 조업 장비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러한 지상 조업 장비를 통해서 많은 숙련된 지상 작업까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상 조업 장비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장에 들어갈 때 항공운송에서 쓰이는 지상 조업 장비 사진과 그리고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많은 것들이 있죠. 교재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5번 항공운송 관련 국제협정을 통합하기 위해서 1999년 이카오 국제항공법 회의에서 채택돼서 2003년에 발효된 국제조약. 자, 이건 어떤 거예요? 바로 몬트리올 협약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몬트리올 협약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몬트리올 협약은 뭐 바르샤바 협약이라든지 뭐 과달라라 조약 이런 다양한 이 항공 운송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바르샤바 체제를 근대화하고 통합해서 좀 더 선진화된 이 협약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몬트리올 협약입니다. 자, 몬트리올 협약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19년에 개정된 사항이죠. 화물과 수화물에 대한 이 배상 책임 한도액이 22 SDR로 배상 한도액이 조정됐다는 거. 화물과 수화물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액, 이 배상 책임 한도액이 22 SDR로 상향됐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출에 또. 자, 다음 86번. 국제복합 운송인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국제복합 운송 우리가 서로 다른 운송 수단을 우리가 운송에 결합해서 우리가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국제복합 운송이라고 하고 이 국제복합 운송을 우리가 총괄한 사람이 국제복합 운송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은 자신이 직접 운송 수단을 보유하고 복합 운송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운송인. 자, 우리가 복합 운송인 두 가지 종류 배웠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뭐예요?
중요한 거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했다. 즉 실제 운송인형 복합 운송인이라는 거죠. 자, 그게 뭐예요? 바로 액추얼 캐리어죠.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의 액추얼 캐리어, 그 다음에 4번의 액추얼 캐리어, 1번, 4번 중에 하나죠. 자, 니은 해상 운송에서 선박을 직접 소유하지 않으면서 해상 운송인에 대하여 화주의 입장, 그리고 화주에게는 운송인의 입장에서 운송을 수행하는 자. 자, 우리가 운송수단을 보유한 사람을 실제 운송인형 복합 운송인이라고 했고,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계약 운송인형 복합 운송인이라고 했죠. 자, 근데 여기서는 계약 운송인형 복합 운송인 중에서 특정을 더 지었습니다. 어떤 거? 해상 운송 중에서 선박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해상 운송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해상 운송에서 해상 운송 선박을 이런 직접 보유하지 않은 이 계약 운송인형 복합 운송인을 우리는 MVOCC라고 그랬죠. 즉 N이 넌이죠. 그리고 V가 베슬입니다. 베슬이 뭐예요? 우리가 배라는 거죠. 즉 배가 없이 우리가 운송을 하는 거. 자, 이게 바로 계약 운송인형 복합 운송인 중에서 선박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그런 운송인을 NVOCC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NVOCC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7번. 항공화물 운송에서 단위 탑재 용기 요금 BUC의 사용 제한 품목이 아닌 것은, 자, 일단 단위 탑재 용기 요금이 뭐예요? 우리가 단위 탑재 용기, 즉 단위화해서 탑재한 용기다. 즉 화물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곡물을 그냥 비닐봉지에 뭐 한 봉다리 두 봉다리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죠. 자, 어떻게 해요? 컨테이너, 즉 항공운송에 적합한 컨테이너나 뭐 파레트 이런 것에 우리가 단위화해서 탑재한다는 겁니다. 즉 단위화해서 화물을 하나하나 단위화해서 탑재하는 이 용기, 즉 뭐 파레트나 컨테이너가 되겠죠. 자,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운송을 할 때 요금을 부과하는데 그게 바로 단위 탑재 용기 요금, 즉 BUC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단위 탑재 용기 요금의 사용 제한 품목이란 거는 이 컨테이너나 파레트 이렇게 화물을 단위화하는 거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란 거죠. 즉 사용 제한 품목이 아닌 겁니다. 즉 실을 수 있는 걸 고르는 거죠. 자, 그러면 사용 제한 품목이 무엇이냐? 우리가 1번의 유해라든지 2번의 귀중화물, 3번의 위험 물품, 5번의 살아있는 동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파레트나 컨테이너 등 이렇게 단위 탑재 용기에 실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운송 규칙상 이것을 우리는 위험품 규정집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4번의 중량 화물은 그냥 무거운 화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컨테이너에 실으면 되겠죠. 요금만 더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제한 품목이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라는 거고, 그거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5번은 사용 제한 품목이기 때문에 단위 탑재 용기 요금을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88번 복합운송인의 책임, 그리고 책임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번 단일 책임 체계는 복합운송인이 운송물의 손해에 대해서 사고 발생 구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책임을 지는 체계이다. 자, 우리가 복합운송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다른 운송수단이 쓰이는 거죠. 자, 우리가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우리가 운송을 하는데 뭐 여기서 여기까지는 해상 운송을 쓰이고 여기서 갑자기 환적이 돼서 여기서는 도로 운송을 쓰였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결합해서 하는 게 복합운송이고, 자, 그러면 여기 중간에 어딘가에서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거냐? 해상 운송을 하는 운송인도 있을 거고 도로 운송을 하는 운송인이 있을 건데 누가 책임을 질 거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 단일 책임 체계는 이 A라는 곳에서 보낼 때 A의 화주가 있겠죠. 보내는 사람이 있겠죠. 이 보내는 사람하고 계약한 복합 운송인이 있을 겁니다. 자, 복합 운송인. 이 복합 운송인이 해상 운송, 도로 운송을 이제 결합해서 이 A에서 보내는 걸 전체 책임을 지겠죠. 자, 이렇게 처음에 계약한 복합 운송인 한 명의 복합 운송인이 어디서 사고가 나든 여기 사고 발생 구간에 상관없이 단일의 책임을 지는 거. 이게 바로 단일 책임 체계입니다. 자, 그러면 맞겠죠.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구간에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무과실 책임. 복합 운송인이 과실 여부와 면책 사유를 불문하고 운송 기간에 발생한 모든 손해의 결과를 책임지는 원칙이다. 자, 무과실 책임이란 건 이게 아니라 이 고의 과실이 없어도 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과를 하지만,
책임을 부과하지만 단서 조항이 있어요. 과실 여부, 즉 예를 들어서 불가항력이라든지 혹은 이 물품이 이제 통상에 자연적으로 소모가 된다라든지 이렇게 복합 운송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게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과실 여부와 면책 사유를 불문하는 게 아니에요. 불문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항들이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책받기 때문에 이 2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과실 여부와 면책 사유를 불문하지 않습니다. 자, 3번. 이종 책임 체계는 손해 발생 구간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구간의 국내법, 국제조약이 적용되는 체계다. 자, 우리가 이 해상운송, 도로운송 이렇게 결합을 해서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어디서 이 사고가 났는지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해상운송, 여기서 발생한 이 해상운송법에 의해서, 즉 해상법 다양한 적용되는 해상법 있죠. 이런 해상법에 따라서 이 책임 한도액을 정하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이종 책임 체계입니다. 즉 어디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운송 구간에서 적용되는 이 국제 규칙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자, 4번. 과실 책임은 복합 운송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원칙이다. 맞습니다. 자, 5번. 절충식 책임 체계는 단일 책임 체계와 이종 책임 체계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유엔 국제복합 운송 조약이 채택한 책임 체계다. 네, 맞습니다. 절충식 책임 체계는 이종 책임 체계 그리고 단일 책임 체계를 섞어서 믹스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다음 8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복합 운송 경로는 자, 극동에서 선적된 화물을 이 파나마 운하를 경유하여 북미 동안 또는 US 걸프만 항구까지 해상 운송을 한 후에 내륙 지역까지 철도나 트럭으로 운송하는 복합 운송 방식.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극동이라는 건 뭐예요? 극동아시아예요. 우리나라 같은 극동아시아.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북미와 남미 대륙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극동아시아는 이쪽에 있겠죠. 여기에 극동이 있겠죠. 자, 극동아시아에서 쭉 가서 여기는 캐나다고 여기는 미국이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냐? 이 동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쭉 돌아가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파나마 운하를 경유한다. 파나마 운하가 여기 있죠. 여기를 뚫고 가는 겁니다. 자, 파나마 운하를 경유해서 어떻게? 북미 동안 또는 US 걸프만 항구, 즉 이 동쪽까지 간다는 거예요. 동쪽까지 해상 운송을 해서 어떻게 한다? 내륙, 미국의 내륙 지역까지 이렇게 철도나 트럭으로 도로 운송 혹은 이 철도 운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복합 운송 방식.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역으로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뒤쪽으로 역으로 간다라고 해서 우리는 RIPI라고 수업 시간에 배웠죠. R 리버스죠. 거꾸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1번의 마이크로 랜드 브릿지. 자, 우리는 이걸 IPI라고도 하죠. IPI. 여기는 RIPI입니다. 줄여서. 즉 IPI를 거꾸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IPI는 거꾸로 간 게 아니라 제대로 갔다는 거죠. 어떻게 제대로 갔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렇게 서쪽으로 가서 서쪽에서 여기서 해상운송으로 갔다가 여기서 도로운송이나 철도운송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간다는 것. 즉 리버스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똑바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IPI, 극동아시아에서 북미 서안 그리고 북미 내륙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번에 오버랜드 커먼 포인트. 자, 오버랜드 커먼 포인트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안 배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약간 생소한 것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일단 건너뛰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너무 이게 뭐지?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갑자기 페이스가 말리고 자, 이러면 안 됩니다. 바로 넘어가서 다른 보기들을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맞는 확실한 답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넘어가서 그러면 3번으로 가는 겁니다. 자, 시험장에서 풀 때. 자, 미니 랜드 브릿지는 뭐예요? 우리가 극동아시아에서 북미 서안 그리고 북미 동안으로 가는 거죠. 즉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극동아시아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내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안까지 가는 거. 여기서 딱 운송이 종결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상 운송으로 갔다가 여기서는 뭐 도로 운송이라든지 철도 운송으로 해서 북미 서안에서 북미 동안까지 가는 게 미니 랜드 브릿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캐나다 랜드 브릿지. 자, 위에 캐나다가 있죠? 캐나다 서쪽으로 가서 캐나다에서 도로 운송이나 철도 운송으로 바꿔서 우리가 여기 캐나다 동쪽으로 간 다음에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 자, 이게 캐나다 랜드 브릿지. 자,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건 우리가 이것을 RIPI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2번을 그냥 건너뛰더라도 5번을 선택하고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말리고 여기에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시험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빨리 풀고 아는 것부터 빨리 풀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체크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계속 고민하다가 시간이 지체가 되면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쉬운 문제를 그냥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RIPI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오버랜드 커먼 포인트가 뭐냐? 자, 이거는 극동에서 북미 서안까지 갔다가 여기 로키 산맥이 있는데 로키 산맥 넘어서 이 내륙 지역으로 우리가 운송할 때 할인되는 지역이 바로 이 오버랜드 커먼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송할 때 여기까지 북미 서안까지는 해상 운송으로 왔다가 여기서 보통 철도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로키 산맥을 넘어서 오른쪽으로 갈 때, 이 내륙 지역으로 갈 때 이 일정한 지역들은 우리가 좀 요금을 할인을 해주는데 그러한 지역이 오버랜드 커먼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90번 국제 복합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국제 복합 운송에 대한 전반적인 이 내용, 즉 총론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컨테이너의 등장으로 인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당연한 얘기죠. 복합 운송은 일단 서로 다른 운송 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화물을 안전하게 옮겨야 됩니다. 안전하게 옮기려면 안전한 용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컨테이너를 발명하면서 국제 복합 운송은 좀 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단일 운송 계약과 단일 책임 주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었죠. 이 복합 운송의 가장 큰 특징 뭐예요? 단일 운송인 당일 운송 계약, 그다음에 단일 책임의 원칙이 있었고 이종의 운송 수단을 이용한다라는 거였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맞는 내용이죠. 자, 3번에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운송 수단이 결합해서 운송되는 것을 말한다. 자, 서로 다른 이종의 운송 수단 맞죠? 자, 4번에 유엔 국제 복합 운송 조약은 복합 운송 증권의 발행 여부를 송화인의 선택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안 배운 내용일 겁니다. 아니면 배웠더라도 교재에서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상당히 출제가 안 되는 부분으로 체크해놓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넘어갑니다. 좀 생소하죠. 아리까리하죠. 자, 5번 복합운송 증권의 발행 방식은 유통식과 비유통식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다. 자, 이거는 명백하게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장에서 4번이 좀 아리까리하다라고 해서 여기에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4번을 우리가 선택해놓고 다음 91번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여기 문제 체크해놓고 다시 한번 보면 되는 겁니다. 1번, 2번, 3번, 5번이 내가 정말로 확실하게 맞는 거라고 알고 있다면 4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4번은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국제복합운송조약은 복합운송증권의 발행 여부를 송화인의 선택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틀린 부분이 무엇이냐? 발행 여부를 우리가 송화인의 선택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5번에 나온 유통식과 비유통식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발행할 것이냐? 자, 이것을 송화인, 즉 보내는 사람의 선택에 따르도록 한 게 바로 이 유엔 국제복합운송조약의 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발행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유통식과 비유통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송화인의 선택에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91번 다음 중 해상 운송과 관련된 국제 조약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너무나도 쉬운 문제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해상 운송과 관련된 국제 조약 4가지 살펴봤었죠. 어떤 거예요? 헤이그 비스빅, 그다음에 함부르크, 로테르담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헤이그 있죠. 자, 니은의 와르소 컨벤션, 즉 바르샤바. 자, 와르소를 우리가 다르게 읽는 방식인데 그게 바르샤바입니다. 바르샤바 조약 뭐예요? 항공운송에서 쓰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해상운송 아니죠. 자, 디귿 CMR 컨벤션은 뭐예요? 이거는 도로운송에서 쓰이는 겁니다. 자, 리을의 CIM 컨벤션 요거는 철도에서 쓰이는 거죠. 자, 미음의 함부르크, 비읍의 로테르담 있네요. 자,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기억, 미음, 비읍. 자,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험장에 도착했는데 이 문제를 봤어.
디귿의 CMR, 아 뭐지? 맞나? 리을의 CIM, 아 이거 뭐지? 이거 해상운송이었나? 이렇게 고민할 수 있지만 우리는 수업 시간에 딱 네 가지만 배웠죠. 어떤 거?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 로테르담 이렇게 네 가지만 배웠기 때문에 아리까리 하더라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안 배웠기 때문에 선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확실한 거 골라야겠죠. 기억 디귿, 기억 미음 비읍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2번. 정기성 해상 운송의 특징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자, 또 영어 단어를 묻고 있어요, 이번에는. 자, 정기성 운송이 뭐예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가 이 정해진 스케줄에 의해서 정해진 요금을 내고 우리가 운송을 하는 게 바로 정기선 운송이었고, 정기선 운송과 반대되는 것이 뭐였어요? 부정기선 운송이라고 그랬죠. 자, 부정기선 운송은 따로 언제 출발한다 이런 시간이나 요금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를 빌려서, 내가 선사한테 배를 빌려서 요금을 협상하고 이 요금을 지불하고 내가 배를 빌려서 언제 어디든 끌고 다니면서 운송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정기선 운송입니다. 자, 그래서 도로 운송 제가 예를 들어드렸었죠. 정기선 운송은 우리가 버스 터미널에서 요금을 지불하고 정해진 시간에 버스를 타는 것이라고 하면, 부정기선 운송은 우리가 버스를 아예 대절해가지고 수학여행 갈 때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거, 이게 바로 부정기선 운송이라고 제가 비교하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운항 형태가 어떠냐? 정기선 운송은 우리가 규칙적으로 운송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레귤러 세일링, 규칙적으로 항해한다. 자, 맞는 내용이죠. 영어 단어가 나왔다고 당황해하실 필요 없어요. 영어 단어 저는 안 배웠는데요. 그냥 해석만 하고 우리가 의미를 알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운송화물 헤테로지니어스 카고, 상당히 단어가 어렵네요. 헤테로지니어스 카고, 전 이거 모르겠는데요. 수업 시간에 안 배운 것 같은데요.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일단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또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또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자, 일단 보류해보자. 자, 다음 3번의 운송계약, 차터파티. 자, 차터파티라는 거는 뭐예요? 바로 부정기선 운송에서 우리가 계약하는 형태, 바로 용선계약이죠. 자, 용선계약이라는 거, 차터파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 다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틀린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에서 당황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서 3번에서 저 명확하게 틀린 것을 찾아서 우리는 정답으로 선택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차터파티는 정기선 해상 운송의 특징이 아니라 부정기선 운송의 특징이에요. 자, 4번에 운송인의 성격, 커먼 캐리어, 즉 공중 운송인이라는 겁니다. 평범한 보통의 운송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자기가 알아서 출발하는 이런 보통의 흔한 공중 운송인이라는 겁니다. 맞죠? 자, 5번에 운임 결정, 테리프는 뭐예요? 우리가 운임 율표라고 하는 거죠. 운임 율표에 따라서 정해진 이 운임을 우리가 지불하고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겁니다. 자, 운송화물, 이 헤테로지니어스는 무슨 뜻이냐면 이종애라는 뜻이에요. 서로 다른 화물인 거죠. 자, 우리가 컨테이너에 실을 때 꼭 똑같은 화물만 실어야 되나요? 아니죠. 서로 다른 화물을 컨테이너에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헤테로지니어스 카고가 운송 화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우리가 계품 운송 계약. 자, 정기선 운송은 부정기선 운송은 우리가 용선 계약이라고 했고, 정기선 해상 운송은 운송 계약이 어떤 거냐? 바로 계품 운송 계약이죠. 자, 우리는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COA라고 합니다. Contract of Affreight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COA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Affreightment 스펠링 써드리면, 자, Affreightment 계품 운송계약, Contract of Affreightment가 바로 계품 운송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단어가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9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상 운송과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선박은 선박의 외형과 이를 지탱하기 위한 선체와 선박의 추진력을 부여하는 용골로 구분된다. 자, 용골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선박의 구조, 여러분들 화물 운송론에서도 배웠을 겁니다. 중복돼서 출제가 되는 건데, 선박의 추진력을 부여하는 용골이 아니죠. 용골은 뭐예요? 우리가 배를 정면에서 봤을 때 배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뭐 갑판이라고 합시다. 정면에서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배 중심부
중심부가 여기가 바로 용골이에요. 자, 그래서 용골에는 추진력을 부여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 중심을 잡도록 중앙을 우리가 용골이라고 하기 때문에 틀린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추진력을 부여하는 것은 기관입니다. 기관. 자, 이번에 총톤수는 관세, 등록세, 도선료의 부과 기준이 된다. 맞는 내용이죠.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에 재화 중량 톤수는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 중량을 표시한다는 거 맞고요. 자, 4번에 선교란 선박의 갑판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 선장이 지휘하는 장소를 말한다. 맞죠? 자, 5번에 발라스트는 공선 항해 시, 자, 공선이란 건 뭐예요? 빌 공자예요. 배, 화물을 실지 않은 빈 상태라는 겁니다. 공선 항해 시 선박의 가망성이란 건 뭐예요? 선박이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성질을 우리가 가망성이라고 합니다. 즉, 선박이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갖고 있는 성질, 가망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는 짐으로 주로 바닷물을 사용한다. 자, 맞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화물을 실지 않으면 이렇게 바닷물에 배가 가벼워져서 이렇게 얇게 실리겠죠. 그러면 배가 정면에서 봤을 때 얇게 실린 거니까 뒤우뚱 하겠죠. 너무 위험하겠죠. 자, 그래서 일정한 무게가 들어가서 배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잠길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발라스트란 겁니다. 자, 화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좀 더 깊게 들어가려면 여기다 무게를 실어야 되는데 그거를 바닷물로 채워가지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발라스트란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3번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재화 중량 톤수는 이 선박의 매매 그리고 용선료 등의 산출을 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 꼭 체크해 두시고 외워 두셔야 됩니다. 기출에 또 나올 수 있어요. 다음에. 자, 94번 개품 운송 계약. 아까 우리가 봤던 전기선 운송의 계약 형태죠.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불특정 다수의 화주로부터 개별적으로 운송 요청을 받아서 이들 화물을 혼재해서 운송하는 방식이다. 맞죠? 우리가 개품 운송 계약 그리고 전기선 운송 계약은 다양한 화주들의 물품을 모아서 우리가 컨테이너로 차곡차곡 실어가지고 운송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주로 단위화된 화물, 즉 컨테이너로 이렇게 단위화했다는 의미예요. 단위화된 화물을 운송할 때 사용되는 방식이다. 맞죠? 자, 3번 법적으로 요식계약. 자, 요식계약이란 건 형식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뭐 혼인신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동사무소 가서 이런 몇 가지 적죠. 자, 이렇게 적을 때 그러한 서식들을 우리는 요식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서식이 정해져서 서식에 의해서 계약하는 걸 요식계약이라고 하는데 요식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화주와 운송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된다. 즉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 아니죠. 전기선 운송은 상당히 많은 화주들, 불특정 다수의 화주와 우리가 운송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다 계약서를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버스를 탈 때 하나하나 계약서를 씁니까? 아니죠. 그냥 우리 티켓을 사서 티켓이 우리가 계약서를 가름하는 거죠. 자, 우리가 전기선 운송, 개품 운송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BL, 즉 선화증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록 요식계약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BL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이 BL로 계약서를 가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별도로 작성해야 된다는 건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4번 해상운임은 운임율표에 의거해서 부과한다. 앞에서 나왔었죠. 바로 테리프 요금을 적용한다라고 했었죠. 자, 5번에 일반적으로 전기선 해운에서 사용되는 운송 계약 형태다. 계속 전기선 해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5번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가 컨테이너 화물이 수입국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하역할 때 각 절차마다 우리가 나와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다양한 서류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하역 말고 우리가 수출국에서 선적할 때 들어가는 서류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기억의 shipping request죠. 자, 내가 물품을 다른 나라에 있는 수입국에 보내고 싶어요. 선적을 의뢰하고 싶어. 자, 선사의 선적을 의뢰하는 거. 이게 바로 shipping request라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서류가 이 바로 선적 요청서, shipping request예요. 자, 기억은 아니겠죠. 자, 니은, 부킹 노트. 자, 부킹이라는 건 뭐예요? 예약이라는 거죠. 우리가 shipping request를 우리가 선사에 제출하면 선사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해 드릴게요 하고 우리가 부킹 노트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약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선사에서 화주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수출할 때, 즉
선적할 때이기 때문에 하역 절차가 아니죠. 니은도. 자, 디귿 쉬핑 오더. 자, 쉬핑 오더는 선적 지시서입니다. 쉬핑, 선적을 지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사가 우리가 선장한테 재래선의 경우에 물품을 이제 실어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물품이 나가는 날이니까 실으세요 라고 할 때 쉬핑 오더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물품이 하역이 아니라 내려지는 게 아니라 선적될 때 필요한 소리죠. 하역이라는 건 물품을 내리는 겁니다. 자, 리을 어라이벌 노티스 딱 봐도 도착이죠. 자, 도착했다는 건 이제 물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라이벌 노티스가 우리가 하역 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되겠죠. 도착 통지서. 자, 우리가 도착하면 선사가 화주한테 물품이 도착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미음 딜리버리 오더. 자, 인도 지시서라는 거죠. 자, 우리가 수입자가 수입 통관하고 수입 화물을 이제 가져가야겠죠. 자, 그러면 이 인도 지시서, 이 수입 화주에게 화물을 인도해라라는 내용이 적힌 서류가 인도 지시서입니다. 즉 물품을 내려서 화물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하역 절차에 필요한 서류 맞겠죠? 정답은 4번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메이츠 리스트. 자, 본선 수취증이죠. 이 재래선의 경우에 이 화물 수취의 증거로서 1등 항해사가 화주한테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품을 잘 받았다. 이 메이츠 리스트를 기반으로 뭐가 발행된다고 배웠어요? 바로 BL이 발행이 되고, 이 메이츠 리스트, 즉 1등 항해사가 물품을 한번 볼 때 이때 검수를 하게 되는데, 이 메이츠 리스트에 물품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클린 BL이 나오고, 메이츠 리스트에 만약에 물품에 조금 하자가 있다라고 적혀 있으면 파울 BL이나 더티 BL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리얼 미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전기선 할증 운임. 자, 전기선의 운임 중에서 할증 운임 다양한 것들 우리가 배웠었죠. 자, 내용 보면 해상 운송 계약 시 화물의 최종 양육항을 확정하지 않고 기항 순서에 따라서 몇 개의 항구를 기재한 후에, 즉 우리가 물품이 출발할 때 이 물품이 어디로 도착할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항구를 일단 목적지를 설정해 놓는 겁니다. 화주가 화물 도착 전에, 즉 도착이 전에 양육항을 선택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때 부과하는 할증료. 즉 우리가 원래는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물품이 갈 때 그냥 B라고 우리가 딱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B도 갈 수도 있고 C도 갈 수도 있고 D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출발 전에는 조금 유보해놨다가 중간에 B로 갈게요 이렇게 확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지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 요금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택항 추강 운임 어떤 거예요? 옵셔널 차지 얘기죠. 옵셔널 서차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포트 컨제션 설차지. 자, 컨제스천이 뭐예요? 컨제스천 바로 혼잡이라는 뜻이죠. 포트가 항구입니다. 항구가 혼잡해요. 자, 항구가 혼잡하다는 거는 그만큼 물동량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자, 물동량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 배가 왔는데 배가 지연될 수 있다는 거죠. 선적과 하역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를 가지고 있는 운송사 입장에서는 빨리 요거를 싣고 다음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상당히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 추가 할증 운임이 바로 이 포트 컨제스천 설차지고요. 자, 이번에 트랜시먼트. 자, 환적이죠. 환적 추가 할증료지. 즉 우리가 환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환적을 추가로 한다든지, 혹은 환적을 안 하기로 했는데 환적을 추가하는 경우, 이 경우에 부과하는 겁니다. 자, 4번에 벙커 어저스먼트 설차지 뭐예요? 바로 유류 할증료죠. 갑자기 유가가 너무 비싸졌을 때, 이럴 때 이 유류를 갖고 우리가 운항을 하는 이 운송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류 할증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할 때 유가가 엄청나게 폭등했었죠. 그런 경우에 상당히 많이 부과가 됐었습니다. 자, 5번에 커런시 어드저스먼트 설차지, 즉 통화 할증료입니다. 커런시가 통화죠. 즉 환율 변동에 따라서 이 운송인이 손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부과하는 할증 운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할증 운임 다 자주 출제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1번, 4번, 5번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9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선은, 자, 배를 빌리는 용선, 그 중에서 용선의 다양한 종류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용선자가 일정 기간 선박 자체만을 임차해서, 즉 선박 자체만 임차하는 겁니다. 원래는 선박을 빌릴 때 선박에 선원도 있을 수도 있고 선장도 있을 수 있죠. 자,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안 빌리고 배만 빌리는 겁니다. 자, 자신이 고용한, 내가 빌린 사람이 고용한, 즉 내가 고용한 선장 그리고 선원을 그 배에 승선시킨 다음에 선박을 직접 점유하는 한편 선박 운항에 필요한 선비, 운항비 일체를 용선자가 부담하는 방식, 즉 내가 배만 빌리고 나머지 비용은 내가 부담을 할게. 내가 이 부담을 하면서 이 배를 갖고 내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거야 라는 거죠. 자, 뭐예요? 바로 나용선 계약이죠. 자, 나용선이 영어로 베어보트 차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파셜 차터, 즉 일부 용선이죠. 우리가 선복, 배를 다 빌리는 것이 아니라 배 일부 공간만 빌리는 게 2번의 파셜 차터고요. 자, 3번의 보야지 차터, 자, 항해 용선입니다.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 이런 하나의 항구, 항차 단위를 편도로 우리가 빌리는 게 우리가 항해 용선이죠. 그래서 1회 편도 이 항해 운송을 그 하나 단위로 빌리는 겁니다. 자, 4번 정기 용선, 타임 차터죠. 타임 시간이죠. 즉 정기적으로 빌리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배를 빌릴 때 배만 빌리는 게 아니라 모든 장비라든지 선장이라든지 선원이 이미 다 포함된 상태에서 배를 다 그것까지 빌리는 거예요. 그런 비용까지 다 선사해 주고, 자, 그러한 선박을 우리가 기간, 뭐 8월이면 8월, 9월이면 9월 이렇게 기간 단위로 빌리는 게 4번의 정기 용선입니다. 자, 5번의 럼섬 차터, 바로 선복 용선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 3번의 보야지 차터, 항해 용선의 약간 변형된 형태인데 이 화물이 실린 거랑 상관없이 이 일정한 선복, 즉 배 공간을 계약을 해서 우리가 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에 얼마나 실리든 상관없이 배 일정한 공간을 우리가 빌려서 우리가 배를 용선하는 게 바로 럼섬 차터, 선복 용선입니다. 자, 그래서 럼섬 차터에 우리가 운임을 바로 선복 운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 공간을 빌리는 운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나용선 계약이고요. 베어보트 차터. 자, 다음 9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제물류 시스템 유형은, 자, 국제물류 시스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고 출제가 무조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 볼게요. 세계 여러 나라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지역 물류 거점을 설치해서 동일 경제권 내 각국 자회사 창고 혹은 고객에게 상품을 분배하는 형태. 자, 이게 뭐예요? 바로 다국적행 창고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다국적행 창고 시스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릴 때 예로 들었던 건 뭐였어요? 바로 EU였죠. 자, 이번 시험에서도 딱 EU가 나왔는데요. 자, EU 안에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있죠. 이러한 국가들 중에서 하나의 거점 국가에다가 창고를 놓고 각각 다른 국가에 있는 창고로 물품을 보내는 거. 즉 여기가 지역 물류 거점이고요. 이걸 설치해서 이 경제권 내, EU라는 경제권 내 각 국가의 창고에다가 보내는 거. 여기다 왕창 보내놓고 수요가 있을 때 혹은 미리 이렇게 보내놓는 거. 이게 바로 다국적행 창고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멀티 컨트리 웨어하우스 시스템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밑에도 보면 로테르담이나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 이렇게 국제 교통의 중심지에다가 창고를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접 국가로 수배송 서비스를 진행하는 거죠. 자, 1번의 클래시컬 시스템 뭐예요? 바로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다국적행 창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거점의 중앙 창고로 우리가 각각 물품을 다른 데로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재고가 다국적행 물류센터로 집중, 국가별로 신속하게 분배가 되는 거죠. 국가별로 이렇게. 자, 고전적 시스템, 바로 이 클래시컬 시스템입니다. 자, 고전적 시스템보다 보관비 상대적으로 절감된다. 왜? 여기서 보관을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계속 보내주기 때문에 보관이 고전적 시스템보다 좀 덜 되겠죠. 자, 그래서 보관비가 상대적으로 절감되는데, 자, 그럼 이 1번의 클래시컬 시스템, 방금 말씀드린 이 고전적 시스템 무엇이냐? 자, 고전적 시스템 1번에 나온 것은 바로 아주 고전적으로 수출국 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 창고에다가 물품을 그냥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나라에서 고객이 주문이 들어오면 하나씩 보내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고객 만족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외 자회사 창고에다가 물품을 보내놓고
고객이 주문할 때 빨리빨리 배송하는 거죠. 자, 그럼 고객의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물품을 많이 보내놔야 되는 겁니다. 물품을 많이 보내놓으려면 당연히 대량으로 출하를 해놔야겠죠. 수출국 기업에서 대량 출하를 해놔야겠죠. 자, 그리고 많이 보냈기 때문에 자주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의 빈도, 즉 보내는 빈도가 낮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보관비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대신 운송 빈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운송비는 절감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고전적 시스템 1번 내용이고요. 자, 이번에 트랜짓 시스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던 통과 시스템이죠. 어떤 거예요? 수출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 창고를 두긴 두는데 여기에 보관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쭉 통과만 하는 겁니다. 자, 보관보다는 통과 센터의 기능이 있는 거죠. 즉, 다음으로의 유통, 자, 다음 단계의 유통을 위해서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잠깐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보관했다가 바로 반출하는 이러한 운송 형태, 국제 물류 형태가 바로 이 통과 시스템입니다. 자, 이거는 물품을 짧게 보관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관비가 줄어들지만 여기에 물품을 계속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잦은 출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운송비는 당연히 올라가고요. 혼재 수송, 즉 다른 물품과 계속 좀 기다렸다가 모아서 가는 운송이 쉽지가 않고 계속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운송비가 올라가는 그런 단점도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 저스트인타임 시스템. 자, 우리는 이거 국제물류 시스템에서 안 배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넘어가는 겁니다. 국제물류 시스템 유형이 아니에요. 자, 우리 저스트인타임 뭐예요? JIT, 즉 지트 생산 방식, 즉 적시 생산 방식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여러분들이 물류 관리론에서도 배우셨을 겁니다. 즉 저스트인타임,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마다 생산을 해내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재고를 보관하고 그런 보관에 따른 보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생산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원재료들을 모아서 그때마다 이 생산을 해내는 방식이 지트, 적시 생산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토요타에서 처음 이 방식을 썼었죠. 토요타에서 자동차를 만들 때 우리가 이렇게 저스트인타임 시스템을 통해서 재고를 아끼고 그 비용들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5번은 설명드렸었죠. 3번 직송 시스템. 직송 시스템 설명드리면 생산국 공장에서 해외 자회사의 창고를 들리는 게 아닙니다. 자회사 창고를 들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나라에 있는 소매점이나 소비자로 물품을 보내는 거죠. 창고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직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배송해서 자회사 단계에서 물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자회사는 있지만 창고가 없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소비자의 주문이 엄청 많고 B2C 상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문이 많이 나가게 되면 출하 비용, 수송 비용, 통관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는 게 바로 여기 3번에 있는 다이렉트 시스템이죠. 제가 3번을 건너뛰고 4번을 말씀드렸네요. 자, 그래서 3번, 4번까지 다 말씀드렸고 5번은 이 내용이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99번. 최근 국제물류 환경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아까 앞에서 봤던 국제물류 환경 동향이랑 국제물류 동향, 이런 문제와 유사한 겁니다. 외워서 푸는 문제 아니에요. 상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1번. 국제물류 시장의 치열한 경쟁으로 물류기업 간의 수평적 통합, 수직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당연한 겁니다. 수평적 통합뿐만 아니라 수직적 통합까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경쟁도 치열하다. 자, 수평적 통합은 뭐예요? 수평적 통합, A라는 물류업체와 B라는 물류업체, 동일한 물류업체끼리 합병을 한다든지 M&A가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거고요. 수직적 통합은 이 수직, 즉 물류의 다양한 단계들, 운송도 있고 보관도 있고 하역도 있고 다양한 단계들을 한 번에 통합해서 간소화하는 거. 자, 이게 바로 수직적 통합입니다. 자, 이번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메탄올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건조가 증가하고 있다. 맞죠? 우리가 친환경 물류,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자, 3번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하여 운영 효율성과 고객 만족을 제고하려는 물류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당연한 얘기죠. 외울 얘기가 아니죠. 자, 4번에 기업 경영의 글로벌화가 보편화되면서 글로벌 공급 사실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당연한 얘기죠. 상식적인 얘기죠. 자, 5번에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다. 상식적으로 전자상거래가 우리가 코로나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가 아니라 증가하는 추세였죠. 우리가 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모바일이나 PC로 우리가 주문을 쉽게 했었고 그걸로 통해서 라이브 쇼핑 이런 것도 많이 발전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부정기선 운임은 자, 부정기선의 형태에 따라서 운임이 부과되는데 자, 기역의 원유, 철광석 등 대량 화물의 운송 수요를 가진 대기업과 선사 간의 장기간 반복되는 항해. 자, 중요한 것은 장기간 반복되는 항해에 대해서 적용되는 운임입니다. 즉 장기 계약 운임이죠. 장기 계약 운임 뭐예요? 롱텀 컨트랙트 프레이트죠. 롱텀이 장기 계약이잖아요. 장기 컨트랙트 장기 계약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장기 계약 1번, 2번 중에 하나겠네요. 자, 니은 화물의 개수, 중량, 용적에 상관없이 항해 또는 선복을 기준으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선복 용선 계약, 선복을 기준으로 일괄 부과되는 운임 뭐였어요? 선복 운임이었죠. 아까 럼섬 차트였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운임은 럼섬 프레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Freight all kinds rate. 즉 여기 보면 Freight all kinds rate. 운임이긴 운임인데 모든 종류의 화물의 운임입니다. 즉 뭐예요? 운송 거리와 이런 거에 상관없이 모든 그러니까 물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 운송 거리에 따라서 이 물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한 운임을 적용하는 게 Freight all kinds rate가 되겠죠. 즉 무차별 운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물품 종류에 상관없이 운송 거리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거죠. 3번, 4번의 기억에 있는 프로레이트 프레이트. 자, 프로레이트는 뭐예요? 즉, 이 프로가 퍼를 의미합니다. 퍼. 자, 퍼가 뭐예요? 우리가 무슨 단위 당 할 때 그 당이에요. 퍼. 그래서 프로레이트. 우리가 단위당 운임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비율에 따라서 운임을 책정하는 겁니다. 중간에 가다가 운송이 끊겼어요. 불가항력적으로. 자, 그럴 때 이 운송 정도에 따라서 운임을 책정해서 부과하는 게 바로 프로레이트 프레이트인 겁니다. 자, 그래서 비율 운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게 5번의 기억 consecutive voyage freight. 자, consecutive가 뭐예요? 연속적인이죠. 연속적인 항해 운임이죠. 자, 우리가 특정 항로를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운송할 때마다 계속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운송을 다 하고 나서 한 번에 퉁쳐서 운임을 내는 게 바로 이 consecutive voyage freight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이 다 됐고 데드 프레이트.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데드 프레이트. 자, 우리가 선복 운임 중에서 우리가 벨의 공간을 빌려서 우리가 운임을 부과하는 게 선복 운임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A라는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빌렸어요. 자, 근데 물품을 내가 반밖에 못 실었어. 반밖에 못 실었다고 우리가 A에 대한 요금을 절반만 낼게요. 돼요? 안 되죠. 절반만 실었다고 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 내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 A라는 공간을 다 내야 돼요. 비용을. 자, 그럼 이 안 실은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요금을 낸 거나 똑같죠. 자, 이 공간에 대한 운임, 이것을 따로 우리가 부적 운임이라고 합니다. 즉 아닐 부예요. 적재하지 않은 운임입니다. 자, 이게 바로 데드 프레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복 운임 중에서 우리가 실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운임도 우리가 부적 운임이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까지 81번부터 100번까지 우리가 기출 해설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101번부터 120번까지 기출 문제를 또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좀 이따가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